자, 직업 적응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직업 성격적 측면이 있습니다. 직업 성격적 측면이 있고, 쓰지 마세요. 교재 있으니까. 직업 성격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적응적 측면이 있습니다. 직업 적응적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적응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네 가지가 있고, 여기에도 네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여러분? 자, 이 성격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수 중에 신지 씨가 있죠. 그래서, 신지 씨의 성격, 이렇게 해서 암기법하고 연결하면 영리신지가 됩니다. 영리신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직업 적응적인 측면은 동의어까지 같이 외울 수 있는데, 융꾼적반입니다. 융꾼적반이고, 순서대로 유인능수라고 합니다. 유인능수.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기는 한 거예요. 기본기는 한 거죠. 두 개로 해처모의를 잘했다는 소리죠. 자, 첫 번째가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리듬이고, 세 번째가 신속성이고, 민첩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는 교재에서 좀 이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융통성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유연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끈기예요. 인내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성이에요. 능동성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반응성이에요. 이건 수동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개념을 잡아야죠. 개념을 잡는 겁니다. 자, 직업 성격적 측면에 신속성, 민첩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 반응 속도가 있어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의 반응 속도를 신속성, 민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제를 주면요, 진짜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민첩성, 신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 속도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에너지 소비량,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에너지의 소비량, 이런 것이 바로 역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과제를 주는데 뭐 5가지의 과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10가지의 과제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10가지의 과제 하는 사람이 역량,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에너지 소비량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평균 활동 수준과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자, 리듬입니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속도의 패턴이다. 활동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활동의 다양성, 그 자리에 가로 묶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쭉 경직되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게 리드미컬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다양성이 있을 때 우리가 리듬을 탄다, 리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구력, 지속성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쭉 유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유지하는 것이란 말 있죠. 유지의 동그라미,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이 길어요.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속성이 있다, 지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정리할게요. 자, 반응의 속도가 나오면 민첩성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면 역량입니다. 활동의 다양성이 나오면 리듬입니다. 유지, 활동의 기간, 이런 게 나오면 지속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암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적응 방식 측면이 있는데 이거죠. 이겁니다. 암기법은 제가 써드렸고, 자, 거기 융통성, 유연성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조화를 참아낸다는 거예요. 부조화 참아내는 것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직업 환경과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조화의 반대말,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 부조화를 잘 참아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과 연관성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끈기거든요. 끈기, 인내심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바로 뭐냐? 인내심이고 끈기인 거예요. 부조화를 견디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맞지 않는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부조화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환경에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느냐,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 가로 묶으시면 돼요. 이게 나오면 유연성이 아니라 이게 나오면 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성과 반응성이 있는데, 적극성은 말 그대로 포지티브예요. 능동성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응성은 수동성이에요. 수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능동성이 되고, 자, 환경 변화에 내가 따라가요. 따라간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반응성이 되는 겁니다. 의미 되시죠? 자, 거기 보면 적극성은 작업 환경과 개인적 방식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노력의 동그라미. 노력이 나오면 개인의 노력이기 때문에 능동성이 되는 거고요. 반응성은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서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 반응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반응성, 수동성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밑에 박스. 자, 적극성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노력의 동그라미. 소극성, 수동성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신이 환경에 맞춘다. 자신이 환경에 맞춘다는 것은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춤 오른쪽에다가 반응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는 소극성, 수동성, 반응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적극성의 반대가 소극성이니까 소극성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정리됐죠? 융근, 적반, 유인, 능수는 직업 적응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영리, 신지 나오면 뭐라고요? 직업 성격적 측면이다.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고요. 죄송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과정,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두 가지 만족과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만족과 충족이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제까지의 직상 기출의 빈도를 본다면 위쪽에 있는 것,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의 직업 적응의 과정,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의 동그라미요. 자, 내가 부조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융통성, 부조화를 참아내는 게 융통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의 유연성이 범위이면 별다른 대처행동 없이 그 자리 현관펜 밑줄, 별다른 대처행동 없이 그 자리 밑줄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그 자리 틀게 만들게요. 대처 행동을 통해, 대처 행동을 통해 X입니다. 지금부터 국어입니다. 자, 유연성의 범위래요. 내가 부조화를 참아낼 수 있대요. 그럼 대처 행동 안 해도 돼요. 대처 행동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소리. 1번 중요, 1번이 답이었거든요. 1번만 정리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가 받아들일 수 없는의 동그라미, 없는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때 이제 대처 행동, 적응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적응 행동, 대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적극적 행동이나 반응적 행동을 통해 부조화를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부조화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조화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극성을, 어떤 사람은 수동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력의 결과 부조화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줄어들면 끊으세요. 자, 내가 부조화가 생겨서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능동적으로 했던, 소극적으로 했던 간에, 수동성으로 했던 간에.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조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부조화가 개인의 적응 행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범위, 즉 적응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개인은 이직을 고려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부조화가 더 큰 거예요. 부조화가 적응 범위를 넘어서 버렸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부등으로 하면 부조화 정도라고 하고, 여기는 오른쪽은 적응 범위라 할게요. 적응 범위라 할게요. 이게 크대요. 부조화 정도가. 그러면 적응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부조화 정도가 크니까 이 적응 범위를 이게 넘어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직업 적응의 측정. 아까 제가 측정해서 MSS가 있고 MSQ가 있다 그랬잖아요. MSS는 충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MSQ는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걸 그리고 나서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자, 개인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적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적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환경을 평가할 수 있어요. 개인이 환경을 평가하거든요. 그럼 이게 개인의 평가잖아요. 개인의 평가. 이게 바로 만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satisfactio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환경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자, 환경의 평가가 있다. 환경의 평가가 있다. 자, 누가 되게 평가하느냐? 직원을 누가 평가하죠? 관리자가. 자, 그래서 관리자의 평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리자가 직원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satisfactoriness라고 해서 충족이라고 합니다. 충족. 만족과 충족은 동의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만족이고 환경이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충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이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 MSQ라고 한다 이거예요.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라 하고 충족을 알아보는 것이 MSS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네소타 충족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그 텍스트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됩니다. 다이스와 로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을 예측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는 동그라미 1, 만족, 동그라미 2, 충족이다. 만족은 수행하는 일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자,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시작, 개인의 평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평가의 현관펜 밑줄. 개인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조화의 내적 지표입니다. 자, 내적 지표. 그러니까 개인이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내적인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쓰세요. 개인의 만족감. 개인의 만족감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욕구에 대한 직업 환경의 강화가 적절하면 이 만족 정도는 상승하겠죠. 자, 내 욕구가 있어요. 근데 직업의 강화 요인이 이걸 완전히 충족시켜주네? 그럼 나는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지문의 의미입니다. 자, 충족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완수하는 정도에 대한 끊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평가인데 보통 관리자의 평가입니다. 관리자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충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4번 별표. 이게 결론이거든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개인의 환경에 대한 만족을 만족이라고 일컫고 끊어요. 환경의 개인에 대한 만족은 충족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평가하는 것은 만족이고 환경이 평가하는 것은 충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이스와 로키스트는 직업 적응 이론의 주요 지표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만족, 하나는 충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검사 도구까지 알아놓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만족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여기는 미네소타 충족 척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직업 적응 이론 잘 알아놓으시죠. 발달적 이론 들어갑니다. 이런 발달적 이론은 여러 학자들이 나옵니다. 스크리닝을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긴즈버그의 발달이론. 2번 읽어주세요. 수퍼의 발달이론. 넘기시면서 3번 고트프레드슨 또는 갓프레드슨의 이론. 이건 직업 포부 발달이론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시고 네 번째는 로우라고 있고요. 로우의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이런 것들이 다 진로 발달 이론에서 잘 나오는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긴즈버그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긴즈버그까지 할 건데요. 수퍼는 좀 내용이 있어서 긴즈버그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긴즈버그는 뭐니 해도 아래에 있는 박스가 중요합니다. 박스의 별표.
자, 1번 직업 선택은 일생 즉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직업 선택 과정은 비가역적의 동그라미 1, 개인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적의 동그라미 2. 여러분, 개인의 욕망은 욕구가 돼요. 개인의 욕구가 있고 현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조금 더 나가면 현실기 단계 있어요. 현실기. 17세부터 이루어지는 현실기 단계가 있는데 현실기 단계에 탐색과 구체화와 정교화가 있거든요. 그 구체화 단계 때 타협이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고 해요. 자, 2번 직업 발달 초기에는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 개인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지만 여기서 끊으세요. 네, 발달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후기에는 개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외부 조건, 이게 현실이에요. 외부 조건을 현실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타협에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타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연령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나누었어요. 환, 잠, 현인데 환상기에서 잠정기에서 현실기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연령에 따라 이루어져요. 앞으로 돌아옵니까? 어떻게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나이가 어떻게 거꾸로 먹냐고요. 그래서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비가역적의 동그라미 1을 썼잖아요. 가역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역적은 리버스가 된다는 소리니까 비가역적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욕구와 현실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하신 분이 긴즈버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진로 발달 단계별 정리. 긴즈버그는 환, 점, 현, 수포는 뒤에 나오고 다음 시간에요. 수포는 시작, 성, 탐, 확, 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암기법을 알려드리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왜? 이 암기법이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실기 작성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법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진로 발달 단계에 긴즈버그 들어가는데 환상기입니다. 유년기 11세 이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잠정기 시험기라고 하는데 11세에서 17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청소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현실기입니다. 청소년 중기라고 하는데 17세부터 시작해서 성인 초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령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연령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환, 잠, 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환상기 들어갑니다.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환상적인 그 부분이 중요한데 자신이 바라는 욕구와 행동을 직업 선택과 동일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놀이 중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직업적 역할이 놀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놀이의 동그라미. 자, 11세 이전이라고 그랬죠. 11세면은 초등학교? 초등학생 이전까지니까 이때 되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부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정기입니다. 잠정기는 아래 하위 단계 4단계가 있어요. 또 암기법이 있겠죠. 잠정기는 흥능가전. 시작. 잠정기는 흥능가전. 흥이 뭐겠어요? 흥미, 능은 능력, 가는 가치. 이 전자가 뭐냐면 전환기예요. 자, 전은 전환이에요. 전환. 이 전환이 무슨 말이냐면 전환은 이렇게 넘어간 걸 전환이라 하잖아요. 처음에는 흥미와 능력과 가치,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환기가 되는 나이가 되면, 그렇죠, 현실, 즉 외부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다가 외부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살 정도냐? 17살 정도 되는 시기예요. 17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등학생 아닙니까? 이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실도 생각하면서. 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직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뭘 전공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고등학생 때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현실로 눈을 확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환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